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거실 한편에 놓인 보따리 하나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해 보입니다. 80살의 박복순 할머니는 평생을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아 3남매를 키워냈죠. 굽은 등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은 자식들을 변호사로, 사업가로 만든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그 손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이자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큰딸 지아는 어머니가 가스불 위에 올려둔 찌개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러다 우리 집 다 태워 먹으면 책임질 거야? 지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수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복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은 나이 탓이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을 느끼고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어 눈동자를 흐릿하게 뜨고 살았던 것이죠. 둘째 도진 역시 누나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돈이 급했던 그는 어머니의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그냥 그 섬으로 보내자니까. 거기가 공기도 좋고 노인들 돌봐주는 시설도 잘 되어 있대. 복수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지만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척하지만 손길에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묻어났죠. 복수는 가슴속에 품은 낡은 비단 주머니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돈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의 자식들은 그 가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복순이 올라탔습니다. 지아는 운전석에서, 도지는 조수석에서 연신 담배를 피우며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복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 노인의 마른 눈가에 짧은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연안 부두, 지아는 어머니에게 영양제라며 알약한 알을 건넸습니다. 복수는 그것이 자신을 재우기 위한 수면 유도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자식들의 마지막 배려가 고작 잠든 사이에 내버리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해주겠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였죠. 배가 나궐도를 향해 물살을 가르는 동안 복수는 차가운 갑판 의자에서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객선의 거친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박복순 할머니의 몸은 차가운 해변의 모래사장 위로 옮겨졌습니다. 큰딸 지안과 아들 도지는 잠든 어머니를 마치 낡은 가구 내다 놓듯 해변 한 구석에 눕혔죠. 지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머니의 옷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집 문서나 땅 문서가 어머니의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수건과 사탕 몇 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아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네. 엄마는 대체 그 서류들을 어디다 숨겨둔 거야? 남매는 잠든 복순의 머리맡에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생수 한 병과 빵, 몇 조각을 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배의 고동 소리가 섬 전체를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복수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수면 유도제의 기운이 가시지 않아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변에 홀로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던 복순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흐릿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온 여장부의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죠. 그녀는 자식들이 떠난 방향을 향해 짧은 한숨을 내뱉더니 가슴 안쪽 깊숙한 곳에 꿰매어둔 비밀 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류는 옷주머니가 아니라 살갑과 맞닿은 안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는 비단 주머니에서 빛바랜 문서를 꺼내어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유언처럼 남긴 낙월도, 전체의 소유권 문서와 최근 대기업에서 보내온 토지 보상 통지서였습니다. 이 섬은 오래전부터 복순의 가문 소유였고 이제 리조트 개발지로 선정되어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될 예정이었죠. 복순은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부양하려 했다면 이 주머니를 유산으로 넘겨주려 했으나 자식들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80세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섬 안쪽 숲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자 넝쿨에 가려져 있던 작은 별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순을 기다리고 있던 섬 관리인 최영감이 달려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은 최영감에게 비단 주머니 속 서류를 건네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영감,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그 애들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겠지. 내일부터 시작하게. 복순의 말 한마디에 섬의 정막이 깨지고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버리고 간 빵 봉지를 바다를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노을이 지는 나궐도의 바다는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복수는 별장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배신당한 어머니의 슬픔은 이미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하여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아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치웠으니 이제 남은 것은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재산을 찾는 일뿐이었죠. 지아는 도진을 불러들여 복순의 낡은 단독주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드러내고 장판을 뜯어내며 탐욕스러운 손길로 어머니의 흔적을 훼손했습니다. 지아는 안방 구석의 낡은 궤장 밑바닥에서 묵직한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도진아, 이거 봐. 여기 뭐가 있어. 지안의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돈다발 대신 여러 장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안내서와 협의 매수 통지서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보상 금액은 0이 너무 많아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였죠. 지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1, 10, 100, 1000. 숫자의 끝에 도달했을 때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합계는 정확히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 누나, 이거 진짜야? 엄마가 100억대 부자였다고? 남매는 자신들이 방금 전 해변에 버리고 온 노인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지아는 리조트 개발 부지 지도를 확인하다가 다시 한번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복순이 버려진 그 쓸쓸한 해변이 리조트의 메인 로비가 들어설 가장 비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 하단에 적힌 문구가 지안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인감증명과 친필,
서명이 포함된 최종 합의서가 내일 정오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미 해는 졌고 섬으로 들어가는 정기 여객선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만약 내일 정오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거나 보상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격리하겠다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버렸으니 이제 와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가야 해. 배를 빌려서라도 지금 당장 섬으로 가야 한다고. 지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매는 집을 뛰쳐나와 지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벌벌 떨며 사설 보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애걸복걸했습니다. 낮에 어머니를 버리러 갈 때는 그토록 길게 느껴졌던 길이 이제는 1초가 아쉬운 긴박한 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남매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 있을 인감도장과 서류 생각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해. 앞바다 지안과 도진을 태운 작은 사설 보트가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뚫고 나아갑니다. 선장은 위험하다며 회항을 권유했지만 1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먼지 않은 수표 몇 장을 선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더 속도를 내라고 악을 썼습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차가운 바닷물이 선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남매의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누나, 배 뒤집어지는 거 아냐? 나 무서워 죽겠어. 도지는 겁에 질렸지만 지아는 부릅뜬 눈으로 어둠 속 수평선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안위 따위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비바람에 어머니가 어디론가 옮겨졌을까봐 혹은 누군가 그 섬에 먼저 도착해 보상금 서류를 가로챘을까봐 하는 의심만이 가득했죠. 폭풍우는 점점 거세졌고 보트의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칫거릴 때마다 남매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는 속이 뒤집히는 멀미와 공포 속에서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제발 죽지 말고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살아만 있어 달라는 저주에 가까운 독백이었죠. 도지는 그 와중에도 보상금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를 가질 것인지를 지안과 다투며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왔으니까 6대4야. 누나도 양심이 있어야지. 파도 소리에 묻혀버릴 듯한 고성이 배 안에서 오갔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기도 전에 지아는 얕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을 향해 기어나갔습니다. 도진 역시 비틀거리며 누나의 뒤를 따라 모래사장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걸도의 해변은 거센 파도가 해변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남매는 어머니를 버려두었던 그 바위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지아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를 찢는 듯한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이곳저곳을 비추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빗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닦아내며 낮에 어머니를 눕혀두었던 커다란 바위 근처로 허둥지둥 달려갔죠. 하지만 그곳에는 어머니 박복순 대신 차가운 파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노인의 겉옷 한 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옷을 움켜쥐며 미친 듯이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모래바닥에는 누군가 강제로 끌려간 듯한 깊은 패임과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내 말 안 들려? 지안의 절규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도지는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복순이 그토록 소중히 품고 있던 낡은 비단 주머니에 찢어진 조각이었습니다. 주머니는 이미 갈갈이 찢겨 내부가 텅 비어 있었고 그 주변 바위 표면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액체가 거무죽죽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도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변을 당했다면 100억 원의 보상금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유기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죠. 지아는 갯벌 위를 기어다니며 혹시나 파도에 떠밀려간 것은 아닌지 바닷속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내 100억 어떡하라고. 지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끝까지 추악한 탐욕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섬 안쪽 숲에서는 기괴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등 뒤를 스쳤습니다. 도지는 공포에 질려 지안의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누나, 여기 이상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 그냥 빨리 나가자, 응? 도진의 겁먹은 소리에 지아는 그의 뺨을 후려치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100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매는 서로를 불신하고 탓하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다가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들었던 섬 유일의 저택이었습니다. 지아는 저곳에 분명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거나 어머니가 저리로 피신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언덕을 오르는 남매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비싼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갔죠.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의 지아는 몇 번이나 자빠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가운데 지아는 미친 사람처럼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지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이빨을 맞부딪히며 누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죠. 잠시 후 끼익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박복순 할머니 여기 계시죠? 제가 딸이에요. 어서 들여보내 달라고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바위에 박힌 돌처럼 미동도 없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분들은 즉시 돌아가십시오. 차가운 경고에도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고 안으로 난입하려던 찰나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의 실루엣에 남매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해변에 버려졌던 박복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화려한 빛이 브로치를 단 당당한 풍채의 노부인이었죠. 복수는 계단 위에서 싸늘한 시선으로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아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오한을 느꼈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흐릿함은커녕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명징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바닥에 엎드려 가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살아계셨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비바람에 잘못되신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돌아왔어요.
복수는 곁에 서 있던 최영감에게 눈짓했고 최영감은 남매가 해변에 버리고 갔던 그 비단 주머니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100억 보상금 서류가 아닌 자식들이 복순의 집을 뒤지며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과 섬에 버리고 떠나던 순간이 찍힌 고화질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안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지안아, 도진아,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냐?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 우 소리를 뚫고 남매의 귓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100억 보상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복수는 차갑게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바뀐 신분과 압도적인 권위 앞에 남매는 이제 자신들이 벌인 것이 단순한 노무가 아니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운명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박물관처럼 화려했지만 지안과 도진에게는 얼음장 같은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복수는 대리석 소파에 깊숙이 앉아 변호사가 건네는 여러 장의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지안은 무릎으로 기어와 복순의 발치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하지만 복수는 자식의 손길이 닿은 한복 자락을 마치 오물이 묻은 듯 경멸스럽게 털어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한 서류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순의 말이 떨어지자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박복순 씨의 모든 재산 중 단 1원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으며 나궐도 보상금 100억 원 전액을 무이탁 노인 보호재단에 기부한다는 확약서였죠. 또한 어제 해변에서 자식들이 저지른 노인, 유기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여졌습니다. 지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도진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남보다 못한 자식들로 만들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100억을 남한테 다 줘? 도진의 항변에 복수는 처음으로 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평생을 바쳐 길러낸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치매라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다. 만약 내가 어제 100억을 들고 있었다면 너희가 나를 섬에 버렸겠느냐? 복순의 서늘한 질문에 도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상속 박탈 서류에 단호하게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탁 위에 놓인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복수는 바닥에 뒹구는 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낡은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마지막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남편이 죽기 직전 자식들에게 주라고 남겼던 낡은 금반지 3개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고생하며 마련한 거다. 너희에겐 이 낡은 반지조차 과분하구나. 이제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나가거라. 복순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남매를 양팔로 붙들어 저택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문손잡이를 붙잡았지만 굳게 닫히는 육중한 문소리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복수는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선착장에는 복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도착해 있었죠.
지안과 도진은 수갑을 찬 채 호송대원들에게 이끌려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룻밤 사이 퀭하게 꺼졌고 100억의 꿈이 산산조각난 절망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지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덕 위 저택 테라스에서 복수는 멀어지는 경비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갯벌의 짠내가 아닌 시원한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식들을 감옥으로 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하겠느냐마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복순이라는 한 인간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100억 원의 보상금을 자식들의 사치나 빚잔치에 쓰는 대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노인 복지관의 조감도를 만져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하고 자식은 부모를 버렸지만 자신이 뿌린 선한 의지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배 안에서 도진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오열했습니다. 그 반지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고철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피땀 어린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반지를 가슴에 묻어보아도 이미 차가운 철창과 법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천륜을 돈과 바꾼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냉혹한 고독이 되어 그들의 남은 생을 짓누를 것입니다. 나궐도의 파도는 어제의 비극을 모두 씻어내듯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꼿꼿한 자세로 해변을 산책하며 모래 위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이름을 지워버려도 그녀는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재산도 숨겨야 할 비밀도 애태워야 할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푸른 바다와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노인 친구들이 있을 뿐이었죠.